네, 장안의 화제입니다. 축구 감독으로부터 배우는 리더십.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까지 했던 감독 정리해 보면은 히딩크 감독 있었고, 네. 조세 무리뉴 감독 있었고, 또 퍼거슨 감독 있었고. 그렇죠. 3명 했나요, 우리? 그렇습니다. 퍼거슨 감독 2번 했기 때문에. 퍼거슨 감독 2번 했구나, 우리가. 드디어 한국 감독이 나옵니다. 기쁩니다. 아니 근데 한국 감독이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독이 누가 있냐면은 뭐 차범근 감독, 허정무 감독, 이러면 너무 연식이 들어요. 박종환 감독. 그렇죠. 박종환 감독 정도 나와야 연식이 더 드러나죠. 빨간 장갑의 마술사? 뭐 이런. 그분은 야구 감독 아닌가요? 김도엽 감독. 박종환 감독도 빨간 장갑 아니었어요? 박종환 감독 빨간 장갑 뭐 어렴풋이 뭐 그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네, 매우 쓸데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감독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근데 첫 시간으로 들고 온 감독님 이름은 다릅니다. 누구죠? 정정용 감독입니다. 왜 정정용 감독이에요? 제가 이 김경래 최강 시사에서 네. 이 제 앞 코너 있지 않습니까? 안진걸 소장님 코너. 네. 들으면은 제가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할 때가 많아요. 네. 아주 좋은 코너 같은데 이제 사회적 약자를 많이 다뤄주시지 않습니까? 네네. 정종용 감독이 네. 어떻게 보면 유리천장을 깨트린 흑수저 감독. 아, 그래요? 네, 네. 이른바 이제 축구라는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속했던 감독이죠. 네. 그런데 사회적 약자에 속했던 감독이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낳아서 그런데 그 업적이 결과만 좋았느냐? 과정도 매우 좋았기 때문에 그 업적이 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종용과 같은 어떤 선수 경력이 매우 미미한 보잘것없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사회에 뭔가 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네. 이제는 선수 경력이 미미하다고 해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통하지 않는 뭔가 한국 사회에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킨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의가 있는 감독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어느 분야든 금수저 흑수저가 다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축구나 뭐 스포츠에 있어서도 이른바 슈퍼스타 출신들은 선수 은퇴한 이후에 감독이 좀 쉽게 되죠. 그렇죠. 이름값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정말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올랐던 선수들은. 그런데 그런 감독들이라고 해서 뭐 명감독이 아니냐 그거는 저는 전혀 아닌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함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상대적으로 선수 경력이 정종용 감독의 경우에는 프로에 아예 발을 담근 적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업 선수 정도 생활이 끝인데 그것도 아주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대요? 네, 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상이 20대 한 후반 정도까지 했는데 프로 경력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가 정말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중요한 위치에 서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극복했고 편견을 깨트렸겠습니까? 저는 정종용 감독이야말로 우리 김경래 최강시사가 다룰 만한 21세기형 대한민국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한 지금 아까 우리가 전에 했던 외국 유명한 감독들 중에 무리뉴 감독이 약간 그런 케이스 아니었나요? 매우 비슷하죠. 그렇죠? 선수 시절에는 크게 뭐 빛을 못 발하다가 지도자로서 성공하는 케이스. 그렇죠. 그러니까 정종용 감독의 어떤 초기 과정은 무리뉴 감독과 상당히 유사함이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도 뭐 프로 선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밖에 안 되는 선수였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정종용 감독은 아예 프로 선수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 노력을 많이 했군요. 네,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축구 지도자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PPT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2000년대 초반이요? 저도 못해요. 저도 그 그때는 컴퓨터 거의 안 썼는데. 2000년대 초반에 컴퓨터를 거의 안 쓰셨다고요? 그거 검색이나 이런 거나 사지 프로그램을 하긴 지금도 많이 안 쓰는구나. 근데 정종용 감독이 그거를 해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고 남들보다는 뭔가 다른 것 한 가지라도 더 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PPT를 한 사람이에요. 야, PPT 저 사용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좀 느리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정종용 감독이 지난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정말 공전의 데이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회가 제가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 감독이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 말고 우리나라 사람 감독이 전술적 전략적으로 대회를 지배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정종용 감독이 이 당시에 이제 활용했던 이른바 포메이션. 예. 그 전쟁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뭐 일자진 이렇게 진법인데 정종용 감독의 기본 포메이션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경기가 한일전이었습니다. 그게 16강이었네요. 네, 16강전이죠. 우리가 이제 조별리그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남아공과의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이제 16강전을 한일전으로 붙었는데 이 한일전에서 정종용 감독이 처음에는 5-3-2 포메이션을 활용하다가 네. 그 다음에는 5-4-1이 됐고 후반전 들어서서 4-2-3-1 같은 포메이션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일본에게 전반전에는 상당히 우리가 약간 수세에 몰리는 듯하면서 실리적인 축구를 했습니다만 네. 이것이 정종용 감독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플랜에 속했다는 거죠. 후반에 가서 일본의 약점을 우리의 전술 변화로 공략을 하면서 결국 후반 38분경에 우리가 결승골을 넣고 이겨버리거든요. 일본은 우리의 전술 변화에 후반전에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여태까지 이제 뭐 투혼을 강조하고 정신력을 강조하고 집단을 강조하고 성과를 강조했던 다른 지도자 대부분의 다른 지도자들이 한일전 같은 케이스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어떤 전략을 많이 썼냐면 야, 일본은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막 부시면서 막 눌러야 돼. 뭐 힘으로 막 거칠게 막 눌러버려. 예. 이제 그런 걸 많이 썼거든요. 예. 그런데 정종용 감독은 일본의 경기 스타일, 장단점, 전술적 특징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5-3-2 내지는 5-4-1 포메이션으로 일본의 힘을 좀 빼는 게 좋겠어. 그리고 후반전에 일본의 약점을 우리가 4-2-3-1 포메이션으로 공략할 수 있어. 이러한 어떤 플랜이 있었고 그대로 그것을 가동시킨 결과 일본을 결국은 무너뜨렸거든요. 냉철하군요. 굉장히 냉철하죠. 그러니까 한일전이라고 해서 무작정 처음부터 뭐 거칠게 마구 눌러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요.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게 허를 찔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그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게 네네. 이게 피파 공인 국제대회에 결승 올라간 게 우리가 처음이라면서요? 남자 축구에서는 처음이죠. 여자 축구에서는 2010년에 17세 대표팀이 한번 우승을 차지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자까지 하면은 이제 2등이 되겠는데 예. 남자 축구에서는 히딩크 감독이나 박종환 감독의 성과보다 높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결승은 못 갔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렇죠. 그것도 네, 대단하긴 네, 하지만은 근데 이 성과를 매우 전설적인 성과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거를 낸 감독이 K리그에서 팀을 맡았는데 제한도 많았다면서요. 딴 데서. 네. 정종용 감독은 뭐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죠. 방송 인터뷰 뭐 강연 바쁜 나날을 보냈고 러브콜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K리그 1부 리그 2부 리그가 있습니다만 2부 리그의 꼴찌팀에 갔으니까 이랜드 FC. 네, 네. 이거 어떻게 서울 봐야 이랜드 돼요? 팀이 2부 리그 꼴찌니까 K리그 전체에서 꼴찌 아니에요? 그러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종용 감독의 여태까지의 도전의 행보와는 매우 부합합니다. 그래요. 네, 정종용 감독은 기본에 충실하고 밑바닥부터 팀을 발전시키고 선수들을 다져나가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 재능을 발휘해왔던 리더거든요. 네. 그렇게 보자면은 전체에서 꼴찌팀에 가서 그 팀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뭔가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종용 감독의 도전 스타일에는 잘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정종용 감독을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네. 뭐 명언 제조기라고 그래요. 명언이 많았죠. 축구 감독들은 명언을 연습하나? 다 그렇게 명언이 많아요. 정종용 감독이 기본적으로 겸손하면서도 또 소통에 능한 지도자예요. 아하.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집단이라든가 투혼 이런 어휘를 강조하던 성장 제일주의 시대의 뭔가 리더십이 아니라 정종용 감독은 수평적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 이해의 리더십, 자유형 리더십, 지성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 시대에 맞는 분이네. 네, 명언도 잘하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결승전에서는 물론 패했지만 이제 그 마쳤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국민 여러분들과 선수들이 함께한 결과다. 그러니까 나의 업적이라기보다는 그게 무슨 명언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 그런 그렇죠. 말을 하는 사람이 또 많지는 않고 맞아요. 예를 들어 네.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드라마틱했던 경기 아마 이 경기는 FIFA 역사에도 남을 텐데 세네갈전이 있거든요. 8강전. 네. 정말 경기 끝날 때까지 엎치락뒤치락 연장전 끝날 때까지 엎치락뒤치락 승부차기 끝날 때까지 엎치락뒤치락 했던 정말로 이제 명승부인데 정종용 감독이 그 경기 끝나고도
사람들은 명승부라고 해서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기 2번 하면은 감독은 쓰러진다. 뭐 이런 재미있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있는 분이군요. 예. 예. 근데 그 아까 뭐 수평적 리더십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그 눈에 확 들어오는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그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예. 어떤 감독들은 어린 선수들의 어떤 휴대전화 압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요즘 세상에요? 네, 자유시간에 굉장히 제약을 가하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정종용 감독은 자유시간 줄 거 다 주고 휴대전화도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틈틈이 음악도 많이 훈련할 때 막 듣게도 했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뭐 음악 담당 DJ도 했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술 노트란 걸 나눠줬습니다. 예. 이 정정용의 전술 노트가 뭐냐면은 실제 경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술 변화 내지는 또 코너킥 같은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선수들의 움직임을 세세하게 적어가지고 예. 너희들 쉴 때 틈날 때마다 봐.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우리 팀이 수행해야 될 전술을 틈틈이 자기 자신의 몸에 이제 체득하도록 만드는 뭔가 이제 여태까지의 다른 어떤 강압적 리더십이라든가 아주 집단을 강조하는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리더십과는 굉장히 판이한 리더십으로서 선수들의 창의성과 즐거움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결과 우리를 거기까지 올려놓은 거죠. 세심하군요. 자, 그 정재용 감독의 리더십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 줄로 정리하면 뭡니까? 정종용 감독의 리더십은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다루기에 적합한 21세기형 국내 지도자의 리더십. 여기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유리천장을 깨트린 흑수저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분이네요. 네네. 또. 네. 알겠습니다. 이 몰랐던 분들 저만 몰랐나요? 정재용 감독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는 어떤 감독이세요? 그게 궁금한데요. 다음에는 네. 다이아몬드 수저 지도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누구예요? 그건? 제가 다이아몬드 수저들에게는 뭐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축구사에 손가락에 꼽히는 레전드 요한 크루이프가 등장합니다. 아, 갑자기 또 외국으로 튀네요. 또. 네. 엄청난 다이아 수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런지 저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준희 축구